누구나 이 서비스 얘기를 하면은 아 다양한 시각의 얘기를 해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인제 그렇게 얘기가 많은데 음 제가 이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잠재 성장률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엄청나게 떨어져요 지금. 고용 없는 성장, 실업률이 올라가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도 굉장히 출산하기 힘든 나라죠. 그리고 뭐 그래서 정말로 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프로젝션을 해 보면 그야말로 그 선진국 병에 걸리는 게 거의 확실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그죠? 뭐 그럭저럭 잘해 나가려니 뭐 이렇게 우리가 막연히 하기도 하는데 사실 좀 더 돌려보면은 굉장히 이게 1%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근데 이제 수출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수출이 어렵지가 않아요. 뭐 코로나 사태 때도 수출은 뭐 상당히 잘 되고 그래서 어떤 그 수출로 뭐 경제가 좀 성장한다 그럴까? 뭐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는 거죠.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인 비효율성이 문제다.'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해 오는 바람에 이 비효율성 자체가 많이 쌓여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의료나 법무나 교육이나 이 세 가지 분야를 저는 이제 기초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 성장 동력이죠. 어 뭐 삼성이 잘하고 있고 뭐 현대가 잘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수출 기업들이 크레딧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부 분야가 잘 뒷받침이 돼야만 그게 계속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을 잘해서 인력이 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의료나 법무나 이런 게 기초 서비스가 잘 돼 있어야지 사실 이제 대기업들이 다국적 기업화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투자가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싱가포르에 잠깐 있을 때도 거기 뭐 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싱가포르이 비싸잖아요. 그죠? 어 물가도 제법 비싸요. 주변에 있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그때 투자가 제일 많이 들어온 데가 싱가포르란 말이야. 말레이시아보다도 더 많이 들어와요.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데 모든 게 비싼데 그렇게 투자가 많이 들어오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거기 있는 그 다국적 기업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기초 서비스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기초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어 투자할 만하다는 거예요. 애들을 학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투자한다는 거는. 그리고 뭐 법률 서비스도 상당히 국제화돼 있어야 되고 의료 같은 것도 중요하고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정화돼 있고. 쪼금 돈이 비싸도 스테빌리티가 있는 곳에 상당히 그 투자에 매력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스테빌리티가 없으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인제 부가가치가 낮은 어 저급 투자라고 그럴까? 저급 투자는 인건비가 싼 데를 그냥 가서 거기서 생산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음 조그마한 공장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운영하더라도 헤드쿼터는 항상 싱가포르에 이렇게 두고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뭐 물류의 중심지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인제 상당히 그 기초 서비스가 중요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런 거를 인제 굉장히 선진국 레벨로 올려야만 효율성을 높여야만 그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또 그게 성장으로 연결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인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요구 수준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OECD 가입하고 나서부터 이제 선진국 바람이 불었다 그럴까. 그래서 뭐 인터내셔널 레벨의 굉장히 탑 퀄리티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식들 전부 아이비리그 보내려고 그러고, 뭐 의료 서비스도 뭐 일본이나 뭐 존스 홉킨스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받아오려고 하는 수요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탑 레벨의 서비스 또 뭐 관광이나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관광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의 요구 수준, 서비스에 대한 그 디맨드,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디맨드 수준은 굉장히 급격히 올라갔는데, 이제 국내 서비스 산업이 제공하는 서플라이의 퀄리티는 그걸 캐치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맨드 퀄리티는 굉장히 높은데 서플라이 퀄리티는 그냥 좀 정체해 있는 상황. 그 갭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원정 수요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상 이제 서비스 수지가 적자죠. 계속 이렇게 불어나죠. 날이 갈수록 서비스 수지가 적자고.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최소한 국내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서비스의 퀄리티에 맞출 수 있는 어떤 서플라이의 퀄리티를 유지하도록 서비스 산업을 좀 국제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최소한 당장 급한 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여러분 바둑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없겠지. 요즘 세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남자 기사들은, 바둑 두는 기사들은 랭킹 1위가 자주 바뀌죠. 몇 년 전만 해도 누가 유명하면 또 새로 뭐 젊은 애들이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바뀌는데, 여류 기사들은 이 양반이 지금도 아마 랭킹은 좀 떨어졌더라도 누구나 인정하는 이제 레전더리한 기사죠. 윤하웨이라는 이제 중국 여류 기사인데, 이 양반이 뭐 조금 나이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이제 뭐 상당 16, 10여 년 전에 중국은 이미 재패를 했으니까 외국을 좀 진출하려고, 그래서 먼저 이제 일본에 이렇게 가서 좀 바둑을 두겠다. 그래서 일본 기사회에다가 이제 신청을 했죠. 이제 일본 여류 기사들이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을 받을 건가 말 건가 뭐 그렇게 하다가 안 받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세가지고 남자들도 막 대적할 수 없는 정도의 실력이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다 진다. 그래서 일본 요리기사회에서 이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냥 뭐 일본에 뭐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여간방에 그냥 전전하면서 이렇게 묵고 뭐 그러면서 그냥 가끔 뭐 지도바둑이나 두고 뭐 이러다 그냥 더 이상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몇 년 그렇게 버티다가 그래도 이제 요리기사회 소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한국으로 신청을 했죠. 한국 여류기사들에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 받을까 말 건가 했는데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초기 한 1년, 2, 3년간은 뭐 그 유명한 조은현 구단도 이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는데, 지금 우리나라 여류 바둑 그 수준이 세계 최고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여류 기사들 중에서 뭐 세계 제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내부 비효율성이 높을 때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게 상당히 그 폐쇄적이고 독점적이고, 센 사람들이 그 문을 안 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익은 많이 남죠, 단기적으로. 근데 이게 세계 수준하고 이렇게 괴리가 되면서
내부적인 비효율성이 이게 엄청나게 높아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그 경쟁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제 경쟁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최고 센 사람하고 경쟁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국내에서 뭐 어떻게 해봐야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경쟁을 이제 경쟁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 류나웨이의 어떤, 이 양반은 지금 돌아갔죠. 우리나라 바둑이 뭐 상당히 발전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는데, 공공성 유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가치들 간의 이제 균형을 잘 이루어서 이게 이렇게 선순환을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게 공공성 유지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얼마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이쪽 선순환을 이루느냐, 이게 이제 목표고, 그 WTO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그 서비스 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90년대에 맺어진 협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도국들이 상당히 그 서비스 산업에 대한 피해 의식이 많아가지고 소극적으로 맺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FTA, 특히 메가 FTA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이제 이런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기울어지게 된 거죠. 이 클래스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그 대학원 수업을 했었는데, 학생들 보면은 뭐 로컬도 있고 뭐 차이니스도 있고 여기 유러피안도 있고 인디안도 있고 뭐 그러는데, 왁스한 인디안이라는 것 같은데, 상당히 그 교육 시장 개방의 효과를 많이 누려요. 그래서 거기 예일 대학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예일 NUS라고 그러죠.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예일. 그래서 요거는 그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인데, 그 국내 싱가포르 내에서 좀 공부를 잘한다 하는 학생은 그 NUS를 가고, 조금 국제적인 커리어나 그런 걸 좀 쌓길 원하는 학생은 그 예일 NUS를 갑니다. 그래서 메인 밸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 외국 학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영리 그 학교를 운영하고 막 그러죠. 그게 싱가포르 정부에서 엄청난 그 지원을 해줘서 예일대가 거기 이렇게 캠퍼스까지 설립할 수 있었고, 이게 뭐 우리나라에 만약에 예일대가 서울에 이렇게 설립이 된다, 엄청난 인기를 얻을 거 아니에요. 한국 학부모들도 엄청 난리죠. 싱가포르도 교육열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그걸 이제 지원을 해서 거의 뭐 캠퍼스나 이런 건 부지나 이런 건 공짜로 커리큘럼만 이제 예일대가 제공하고 이름은 쉐어하면서 크레딧을 쉐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뭐 디자인 계통이나 뭐 MBA 프로그램이나 또 항공법이나 뭐 물류나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해양 관련 여러 가지 그 인터내셔널 스쿨들이 그냥 질비하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교육 그 퀄리티라고 할까? 엄청나게 이제 높다고 저는 느꼈는데, 학생 관리도 굉장히 엄격하게 돼요. 여기 보면은 제가 저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성적을 매겨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름 옆에 보면은 학생이 뭐 한 수업에서 손을 몇 번 올렸다든지, 그죠? 손을 몇 번 올리고 뭐 저 질문을 했다든지 그런 걸 교수가 카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쓰게 돼 있어요. 매 수업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크레딧이라는 게 있고 뭐 콜드 콜이라는 게 있고, 그죠?
핸드 레이스는 또 따로 있고. 제가 처음에 고민했어. 이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학교들이 싱가포르 학교들이 이게 표준화되어 있는 하나의 성적 포맷이에요. 성적인 포맷인데 매 수업마다 이거를 체크를 해서 나중에 이제 리튼 이기잼 플러스 클래스 파티시페이션이죠. 파티시페이션 스코어를 성적을 내서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핸드 레이스는 뭐 알겠는데 그지? 뭐 한 학생이 뭐 2번 올렸다, 뭐 1번 올렸다 이건 뭐 알겠는데 크레딧은 뭘까? 내가 고민을 했어. 근데 뭐 물어볼 수도 없고 내가 한국에서 잘 나가는 교수인데 뭐 이걸 또 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옆에 있는 교수한테 크레딧을 뭔가 마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크레딧은 조금 질문을 했는데 한강이 훌륭한 질문을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크레딧을 하나씩 주는 거지. 핸드레이스는 둘이었는데 뭐 훌륭한 질문이었다면 크레딧을 하나 더 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콜드 콜은 뭘까? 상당히 내가 고민했어요. 콜드 콜. 혹시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콜드 콜. 뭔가 마킹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콜드 콜이 뭘까? 제가 알기로는 네. 교수님께서 그냥 학생을 수업부 명단을 보고 학생을 불러서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하는 그렇죠.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미국에서 할 때 거기도 그런 식으로 마킹을 했었어요? 마킹을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이제 교수님이 콜드콜을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니까 네, 서로 그런 콜드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구나. 무서워서. 그런 거. 사실은 나도 그렇게 짐작을 했어. 그래서 뭐 핸드 레이스는 하지 않고 뭐 교수가 이렇게 시키든 아니면 어떻게든 끼어들든 자연스럽게 이렇게 파티스페이션 하는 경우 그 횟수 그렇게 쓰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는 썼는데 하여튼간에 이걸 이렇게 일일이 숫자를 써가지고 이 두 번째 학생은 00이잖아요. 000. 그래가지고 이게 뭐 2주, 3주 이렇게 0.2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그 학생 그 인트라넷으로 자연적으로 그 워닝이 가는 것 같아요. 그 학생이 그 인트라넷을 열리면 막 노란색으로 막 워닝이 가고 그랬는데도 뭐 참여를 안 하면은 뭐 3주 더 0점이다. 그러면 뭐 빨간색으로 워닝이 가고 그러면서 그 학생이 상당히 그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뭔가 좀 파티스페이션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뭐 찾아보는 거지. 공부를 하고 뭐 어떻게든 핸드레이스를 하든 크레딧을 받든 뭐 콜드콜로 참여하든 그래서 이 숫자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시스템화되어 있으면서 그 관리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 미국적인 시스템이 아마 싱가포르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일반화된 평가표였는데 뭐 학생들은 좀 괴로울 수 있고 사실은 교수도 괴로워요. 그 일일이 체크하고 뭐 나중에 또 질문했는데 왜 질문 안 했다고 그럽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세기도 바쁘고 그랬는데 이거 뭐 학생들이 이렇게 이름이 상당히 그 생소한 이름들이 많죠. 이름하고 그 얼굴하고 매치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교수도 불편했는데 학생들 불편하고 교수도 불편하고 근데 수업 효과는 상당히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질문이나 참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컨트리뷰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크라틱한 그런 방법으로 좀 갈 수도 있고
그게 뭐 개방의 효과라고 그럴까? 경쟁력을 좀 올린 효과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하세요. 핸드레이스도 하고 크레딧도 받고 콜드콜도 하세요. 남이 얘기할 때 그냥 갑자기 끼어들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서비스 산업의 그총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건 좀 과거 자료이긴 한데 지금도 엄청나게 큰데 그리고 서비스가 이미 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에. OECD 평균을 이미 넘어섰고 선진국형으로 완전히 갔어요.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는 그렇게 큰 서비스 산업의 비중 중에서 주로 업종들이 커다란 업종들을 보면은 저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는 거죠. 음식 숙박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아마 식당 숫자가 인구 대비로 볼 때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일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뭐 여관 이런 것도 많고 뭐 교회도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숫자도 많고 하여튼 뭐 종교적인 거는 뭐 부가가치로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비중이 굉장히 낮고 저부가가치 서비스업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뭐 식당 숫자가 50만 개라고 그러던데 누가 50만 개 이상이라고 그러던데 미국의 5배래요. 미국하고 똑같대요 그게. 미국하고 똑같은 숫자인데 50만 개인가.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미국보다 한 6분의 1입니까? 5분의 1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5배 많은 거죠. 식당 숫자가. 그래서 이 부가가치가 높은 그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목표죠. 여기 한국을 보면은 서비스 전체가 차지하는 파란 막대는 그죠. 이미 70%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상당히 OECD 국가형으로 갔는데 빨간 막대 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금융이나 부동산이나 사업 서비스 빨간 막대 높이가 굉장히 낮죠. 거의 뭐 체코 수준이죠. 폴란드 수준이죠. 그래서 빨간 막대를 최소한 이 파란 막대 50% 이상으로 올리려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해야 되는데 국제 경쟁력을 키워줘야 되죠. 한국을 보면은 자영업 비중이 그죠? 굉장히 큰 나라죠. 이렇게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커요. 부가가치가 낮다고 그게 문제입니다. 뭐 이런 그 법률 회계, 컨설팅, 교육, 주재권 사용료, 사회 서비스 이런 데 대한 만성 적자죠. 엄청난 적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FTA 같은 거 해서 서비스 산업을 좀 개방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찬반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반대 논리가 뭐 엄청나게 많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 자유무역 구역 뭐 이런 인천 송도나 뭐 이런데 광양이나 이런데 조금 외국 병원들을 좀 설립할 수 있게끔 허용하려고 규제를 풀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또 엄청난 또 사회적인 논쟁이 있었죠. 그걸 풀면은 뭐 이게 어쨌든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그런 그 외국계 영리병원이 우리나라 자랑으로 내세우는 그 공공의료 서비스를 붕괴시킨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뭐 몇 개 그 병원이 아마 송도나 이런 데 지금 들어왔을 거예요. 외국계 병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잘 장사가 안 되죠.
그리고 제주도도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녹지병원입니까? 이름이 뭐더라? 중국계 그 영리병원을 이렇게 허용을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들어와서 병원을 이렇게 설립을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냥 외국인만 받아서 의료를 제공하면은 장사가 안 되니까 제주도에서 한국인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허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수지타산을 맞춰보니까 그러면 장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서 아마 병원 건물을 다 세우고 투자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좀 반대하고 거기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몰려갔겠죠. 그걸 막 데모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서 한국인은 의료를 못 받는 걸로 그렇게 좀 변경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병원 건립자하고의 그 트러블을 일으켜서 전면 철수해 버렸죠. 중국계 자본이. 그러면서 ISD라고 나중에 볼 그 투자자 국가 소송으로 아마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 개방에 대한 특히 의료 산업이나 이런데 반대 논리가 크죠. 어, 그리고 법률 시장도 이제 만만치 않게 반대 논리가 많았고, 그래도 기초 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법률 시장은 한미 FTA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개방하는 걸로 나름대로 그 숨통을 텄죠. 그래서 처음에는 외국법 자문을 허용하고 사무소만 개설하는 걸 허용하고 한미 FTA가 발효되고 2년 지나면은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업무 제휴를 쉽게 하고 5년이 지나면은 합작과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걸 허용한다. 이렇게 3단계로 이제 개방을 해서 지금 한미 FTA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미국계 법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또 EU나 그 뒤에 맺은 몇몇 FTA도 유사한 조항들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로펌들이 국내로 이렇게 들어와서 업무 제휴를 한다든지 고용한다든지 그런 시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찬반 여론이 많았고 근데 사실은 법무부 또 법원 또 실제 그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를 별로 안 했어요. 특히 법원 이런 데는 반대를 별로 안 하더라고. 물론 이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데는 이제 대형 로펌의 그 위에 그 매니저급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반대를 했는데 실제로 법원이나 이런 데서 반대를 별로 안 하고 왜 그랬을까요? 법원에서 반대를 안 했을까요? 법률시장 개방한다 그러는데 왜 법원에서 반대를 안 했을까요? 판사들이 평생 판사할 것도 아니고 그죠? 나와야 되잖아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죠. 대법원 판사까지 할 사람도 남아 있겠지만 자기들이 이제 로펌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과거처럼 정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힘들죠. 그 사람들 힘드니까 그냥 국내 로펌만 갈 수 있는 것보다 외국계 로펌도 갈 수 있으면 그죠? 몸값이 오르겠죠. 발효 5년이 지나면은 그 국내 변호사까지 이렇게 고용할 수 있으니까 외국 로펌들이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죠. 어, 외국 변호사들이 와서 국내에서 이렇게 프랙티스 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잘 나가는 그 법조인들을 영입해서 그죠? 외국 로펌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면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겠죠. 외국 변호사가 국내 소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국내 소송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외국 변호사는. 자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국법에 대한 자문이 아니죠. 제한된 영역인데 국내 법조인들을 영입을 하면 로펌만 외국
로펌이지 실제로 그 사건을 하는 사람은 국내 법조인이니까 범위가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그 외국 로펌도 좋고 국내 뭐 법원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민간단체나 이런 데도 좀 반대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스테이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암암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3단계로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특히 젊고 유능한 그 국내 변호사들은 이거 다 찬성을 했습니다. 개방해야 된다. 자기는 그 몸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젊은이들의 뭐 잡 어퍼튜니티가 더 늘어나는 거죠. 개방을 하면 할수록.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일본 변호사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어학도 좀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그 싱가포르에 많이 와서 프랙티스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이 뭐 일본 사람들 자주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를 잘 못해. 아직도. 한국 사람 비해서 훨씬 못해요. 그랬는데도 꾸역꾸역 거기서 이렇게 국제적인 프랙티스를 하고 국제 중재도 하고 뭐 그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 그 유능한 젊은 변호사들은 엄청나게 국제적으로 진출할 기회가 많을 텐데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은 내가 만나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딱 한 명이었었어요. 그게 한 5, 6년 전인데 지금은 좀 늘어날 수 있을 텐데 근데 일본 변호사들은 뭐 수백 명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못하는 영어로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뭐 그러면서 상당히 그 국제 경쟁력을 이렇게 갖춰 나가고 있고 일본은 법률시장 개방을 훨씬 우리보다 오래전에 했죠. 10년 전에 벌써 했어요. 한미 FTA 체결되기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열었죠. 열어서 물론 이제 외국계 로펌들이 실제로 일본을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일본이 좀 애국주의적이라 그럴까 그 컴퍼니들이 좀 자기 국내 로펌들하고 좀 끈끈한 뭐 그런 게 있죠. 동문 관계도 있고 뭐 그래서 외국계 로펌들이 별로 재미를 못 봤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일본의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민족성이랄까 뭐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제한인 거고 아무튼간에 국제 경쟁력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법률 서비스에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더라고. 여러분도 빨리 그 뭐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로펌에 취직해가지고 여기서 국제 업무를 프랙티스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개방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외국 가가지고 또 디그리 해가지고 그죠? 거기서 또 변호사 또 따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취직 저 쿼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국제 업무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뿐인데 개방이 돼 있으면 한국 변호사 자격 가지고 국내에서 외국 국제 진정한 그 국제 저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법률 서비스는 좀 제한적이나마 이렇게 개방이 됐죠. 기타 뭐 엄청나게 이제 논쟁을 많이 겪고 한미 FTA가 이렇게 체결이 돼 있고 TPP나 이런 데는 많은 나라들이 상당히 이렇게 의견을 절충하면서 그 스케줄링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슬슬 보겠지만 FTA 이렇게 협상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비스의 분류가 이렇게 있죠. 서비스의 분류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 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이라는 CPC라는 게 있어요.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이름은 프로덕이지만 이게 서비스까지 이렇게 포괄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처음에
프로비저널로 출발을 해서 지금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1.0, 1.1, 뭐 그다음에 2.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버전이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있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은 여기 이렇게 추가되고 또는 상세하게 좀 세분류되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그 프로비저널 버전이 나왔을 때 그때 이걸 가지고 많이 그 협상을 해서 스케줄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다음 협상에도 계속 카피되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프로비저널에서 나와 있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지금 아직도 그 FTA에 많이 이렇게 스케줄링이 기본이 되고 있죠. 여기에 주로 챕터 5 이상이 주로 서비스 분류에 해당이 되고 구체적인 챕터를 누르면 그 안에 또 이렇게 세 분류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세 분류가 이렇게 돼 있죠. 각각의 그 CPC 코드별로 substantial sectoral coverage를 하면서 그 개방을 해야 될 범위를 이렇게 정하면서 개방을 하기로 한 서비스 섹터에 대해서 national treatment 그 제한을 푸는 게 나의 그 가장 미니멈한 서비스 협상의 모습이라고 그랬고요. 그것과 이제 추가해서 여러 가지 그 규제를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죠. 풀어 나가는데 이렇게 네 가지 모드별로 어떤 규제를 풀고 어떤 규제는 리테인하고 하는 걸 이렇게 고민하면서 스케줄링을 하는 거다. 그죠? 첫 번째 모드는 국경 간 공급. 그래서 서비스 자체가 이제 국경을 이동하는 거죠.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이동하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원격 교육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판매, 프랜차이징 이런 것들이 그 모드 1의 이제 example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섹터에 대해서 규제를 푸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느냐 하는 것을 협상하는 거죠. 두 번째 모드는 이제 해외 소비죠. 소비자가 이렇게 국경을 이동해서 해외로 가서 소비를 하는 거죠. 해외 유학을 하는 거, 외국인이 국내 유학을 하는 거. 우리나라가 저 나라로 가서 유학을 할 수도 있고, 저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유학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투죠.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규제를 하느냐, 푸느냐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유학하는 걸 규제할지 말지. 옛날엔 규제했죠. 아마 중학생 그 졸업을 못하면은 해외에 나가서 뭐 거기서 이렇게 유학을 못하게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유학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규제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모드 2에 대한 우리나라 FTA의 스케줄링 사항이죠. 관광을 하는 거, 다 모드 2죠. 모드 3, 상업적 주제죠. 어떤 그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들어와서 어떤 상업적 주제를 설립하고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죠. 그 외국인의 학교, 뭐 분교나 이런 데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설립하는 걸 우리가 허용할지 말지, 그걸 우리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고, 상당히 그 많은 그 인베스트먼트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모드 넘버 3, 이 서비스 공급 유형이 그 인베스트먼트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딱 따로 떼서 인베스트먼트 챕터로 FTA 챕터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모드 넘버 3가 완전 인베스트먼트인 건 아니고, 그죠? 모드 넘버 3는 이제 인베스트먼트의 결과로 탄생한 어떤 커머셜 프레젠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고, 직접적으로 인베스트먼트를 어떻게 할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죠. 하지만
이걸 규제하다 보니까 저게 또 연결이 되니까 그게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측면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 측면,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본 거고, 인베스트먼트는 하나의 그 설립하는 상업적 규제 차원에서 그 시각에서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죠. 모드 넘버 4는 이제 공급자가 이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규제할지 말지. 그러니까 외국의 뭐 인력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뭐 허가 조건을 규정한다든지 체류 기간을 한정한다든지 그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 모드에 대해서 substantial sectoral coverage를 하면서 규제를 완화할지 강화할지 유지할지 하는 걸 이렇게 협상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우리 그